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평소와 다르게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저 무한도전에서 식스맨을 찾고 있는데 우리 저 잉여사랑에서도 포스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지금 메인 MC를 대체할 만한 네, 연일 떨어지는 시청률 상승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셔서 좀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번 모르고 계셨군요. 김 작가를 원래 물고 뜯고 막 하겠다 지금. 제가 또 최근에 돌아가신 그분처럼 리스트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물고 뜯고 했다가는 아주 큰. 난 그 비타오백을 받은 기억은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방송 초창기 때 락페에 자, 삼겹살. 락삼. 락페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팁은 돗자리 사이사이에 육포를 켜갖고 이제 문익점처럼 갖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팁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때 육포에다가 그 돗자리 사이에 그 얇은 보틀 같은 것도 좀 알코올이 다 들어있는 보틀도 숨기고. 네. 근데 이게 나간 다음에 또 돗자리 검사를 세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올해는 페스티벌이 적어져서 그렇게 빡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오늘 잘해주시면 저희 아마 메인 MC가 다음 주에는 좀 밖에서 하니까. 이번 주 협찬도서입니다. 한국 현대사학자 유명하시죠. 한겨레 토요판에도 글을 쓰셨던 한원구 교수의 역사논설 역사와 책임입니다. 박근혜 정권 2년차 비서실장 김기춘의 등장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교훈을 찾는 내용입니다. 왜 부끄러운 역사는 극복되지 않고 반복이 되는지, 대한민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재미있는 책일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 좋은 리플 달아주신 5분께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좋은 리플 달아주시면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누가 밑에 좋은 리플 4자를 달았더라고. 그걸 또 채택을 하셨어요? 채택을 했어. 근데 그분은 센스가 좋아서 일단 채택을 충분히 받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2번은 안 모셔. 한 번 모시면 충분해. 한원구 역사 논설이라고 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역사 소설이 아니고 역사 논설. 그리고 또 밑에 부제가 또 이제 뭐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 그림도 의미심장합니다. Everybody in Korea, how you doing? Hey listen, I'm coming to do a concert in Seoul.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 want to see you all there. We're gonna rock, we're gonna roll, we're gonna stomp, we're gonna stroll. Let's rock. I'll see you in Seoul. Come on!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 역사적인 첫 내한 공연을 계기로 해서 비틀스의 음악 세계를 비평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수다를 떠는 그렇죠. 저희가 감히 비평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틀즈를. 비평이 다 끝났어요. 할 게 없어. 워낙 오래전 비틀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끝났기 세익스피어도 아직까지 비평하고 있는데 비틀즈라고 해석이 되지만 비틀즈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이런 건 이미 다 끝났죠. 다만 비틀즈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해서 얼마나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비평은 안 하시겠다, 오늘. 비평은 제가 감히 함부로 했다가는. 대신 오늘은 김선인 평론가께서 이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전공이 영문학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전공 얘기를 꺼내요? 아니, 비틀즈의 가사에 가사의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 비틀즈 노래를 아는 게 없어. 가사 우리 불러줄게. Love me do, love me do, love me do. 이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자체에 굉장히 파격적인 가사였잖아요. 너무 좀 비굴한 모습 보이는데. 아니요, 그 당시 실제로 그런 솔직하고 구체적인 가사가 굉장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렇군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시키면 또 하세요. 그 전에 가사는 어땠는데? 그 전에 가사는 1950년대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라든지 엘비스 이제 좀 진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좀 달달하고 이런 가사들이 많았는데 비틀즈는 특히 이제 신세대를 표방하듯이 제목에 1인칭, 2인칭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가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죠. 그래도 준비를 꽤 해오셨네요. 이렇게 던지자마자 바로 받아주시고. 영문학 박사답게. 박사세요, 지금.
역사적인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이 드디어 네네. 5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작년 작년 4월 달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였는데 네. 그 폴 형님의 건강에 급격한 이상이 있으셔갖고 그때 일본에 머물 때인데 그러니까 무슨 바로 코앞에 와갖고 아 역시 신은 락의 신은 대한민국의 이 비틀즈를 화하지 않는 것인가 막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절망했어요. 당시에 그 언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모든 주목이 도대체 폴 맥카트니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대? 한국에 지금 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맞아요. 1초마다 막 거의 분초를 다투면서 그 소식에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비틀즈의 데뷔는 1962년에 러브미드 이 노래로 데뷔를 했었죠. 유명한 얘기이긴 하지만 20세기 음악 산업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꼽히는 이게 이제 비틀즈의 데뷔와 함께 있는데 원래 이제 비틀즈가 그 함부르크에서 공연을 하다가 무명 밴드인 예. 시절에 그 매니저인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한테 발굴이 돼서 이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이제 데모 테이프를 들고 이제 데카 레코드라는 데를 가요. 데모를 줬는데 까입니다. 이제 4인조 보컬 밴드의 시대는 끝났어. 그 팔로폰으로 갑니다. 팔로폰이라는 레이블로 가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던 조지 마틴한테 들어보고 아 그럼 이거 한번 녹음해보자 해서 녹음한 게 럼미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비틀즈 신화가 써지면서 이 데카 레코드의 경영진들이 잘릴 정도로 거대한 실수로 이제 그러겠네요. 한가름이 나죠. 그 마치 그 구글 그 안드로이드를 거절한 삼성 같은 느낌인 거죠. 영국에서 활동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함부르크로 가서 거기 공연을 했단 말이죠. 그 리버풀이 그때 이제 영국에서 상당히 좀 변두리 동네였죠.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영국의 제조업이 몰락하고 그러면서 맨체스터 쪽에서는 이제 탄광 산업이 몰락하고 리버풀에서 섬유 산업이 몰락하면서 런던에서는 미국 문화에 대한 이제 배척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이쪽에서는 미국 문화에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리버풀이 항구 도시라는 특성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로큰롤이 이 리버풀에 먼저 상륙을 합니다. 리버풀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이제 머지강이라고 그러는데 머지비트가 리버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로큰롤보다 훨씬 더 이 쿵빡에서 이 빡을 더 강조하는 쿵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다 그래서 그걸 백비트란 말이 바로 거기서 탄생을 했어요. 근데 리버풀 자체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서유럽의 어떤 문화적 중심지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들고 그런 데가 바로 이제 함부르크였거든요. 워낙 큰 항구 도시여서 다 몰리니까 글로. 많은 밴드들이 함부르크로 건너와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그 미팔군 클럽에서 밴드들이 공연을 하듯이. 근데 굳이 그 시절을 딱히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뭐 상징성 이런 게 있나요? 하루 평균 뭐 많으면 5번, 적어도 뭐 2-3번씩 계속 공연을 하는 그야말로 지옥의 나날, 강행군 시절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그 당시 이렇게 기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비틀즈 관련 속 보면은 외인 구단 보면은 섬으로 가가지고 훈련하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올 초에 하나 이글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해고한 걸 보면은 정말 그 시절 정말 힘들게 자기는 음악했다. 그 시절 자기랑 그 존 레논이랑 정말 힘들어 하다가도 아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다가도 서로 이제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풀고 그래도 행복하게 하자 힘을 내서 좀 더 해보자 이러면서 서로를 다독였다는 데뷔 싱글부터 그래도 난리가 났어요. 데뷔 싱글부터 어쨌든 영국 차트에서 처음에 2위까지 올라갔었죠. 러브미드가 이미 미국에서도 라디오에서는 난리가 난 상태였는데 그 유명한 에드 설리반 쇼에 출연을 합니다. 총 3회 출연을 했는데 1, 2, 3회가 전부 다 그 당시로서는 미국에서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 시작이 된 거죠. 당시에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은 비틀즈가 처음에 이제 미국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완전 우리 지금 뭐 엑소가 딱 등장했을 때 난리가 나는 거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열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청소년이라뇨?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일 비틀즈 신드롬의 절정이 때가 1964년 4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비틀즈의 노래가
4곡 이상입니다. 차트 1위 한 곡만 해도 27곡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몇 년 전에 원이라는 앨범이 나왔었죠. 앨범을 그게 냈는데 이 그러면 역사상 비틀즈가 가지고 있는 기록? 그렇죠, 최고 기록? 기록이죠. 최고 기록이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렇게 빠른 시기에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당시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척베리라든지 하는 그 신세대 로큰롤 뮤지션들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되게 탄압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되게 건전한 가수들을 이제 밀어주려는 TV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조망을 하고, 하지만 이미 10대에는 로큰롤에 눈을 뜬 상태였죠. 뉴욕타임스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일간지에서 비틀즈의 성공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놨는데 75% 정도는 홍보고 20%는 헤어스타일이고 나머지 5%가 뭐 노래,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실제로 근데 그 외모도 상당히 그 큰 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사실 요새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외모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꽃미남입니다. 그렇죠. 맥카트니 옹은 아직도 예, 고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바가지 머리가 또 이렇게 트렌드를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한동안 또 이제 그 많은 가수들이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모주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타이트한 정장. 네. 굉장히 요새 또 그게 유행을 하는데 그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제 신나는 락큰롤. 그러니까 미국에서 락큰롤 스타가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약간 다들 저 약간 저속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찍어 누르고 왠지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쁜 미소년들이 비틀즈도 초창기 함부르크 시절만 해도 로코 스타일이었어요. 그 가죽 자켓 입고 레전트 머리하고. 근데 브라이언 앱스타인 그 매니저가 저렇게 이제 뜯어고친 건데, 당시 영국에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 노동계급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고급 일자리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태리제 정장과 스쿠터를 타고 그 머리는 이제 그 바가지 머리를 하고 다녔던 게 이제 최신 유행이었어요. 이승환 평론가 약간 지금 바가지 머리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엮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없는데 이게 한국의 아이돌 밴드 중에도 뭐 그 해외 차트에 진출하자마자 뭐 40몇 주 동안 1위를 한다라거나 뭐 그런 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슈퍼주니어가 대만에서 뭐 40몇 주 연속 1위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도 지금의 그 아시아야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교류도 더 원활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지만 영국에서의 열기를 실시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던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락큰롤에 관심이 없던 미국인들에게 비틀즈의 존재라는 건 정말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그 실감이 될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음악이 초창기에는 정말 락큰롤, 신나는 락큰롤, 그쵸. 라이브 공연에 아주 적절한 뭐 I Wanna Hold Your Hands라든지 이런 밝고 경쾌한 노래들 위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좀 더 심오한 음악 사이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공연도 안 해요. 점점 이제 비틀즈 공연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PA 시스템이라 그러죠. 무대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객석으로 굉장히 크게 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비틀즈 라이브를 보면은 모니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타 PA랑 기타 앰프, 드럼 해서 굉장히 소리가 작습니다. 관객은 막 몇만 명씩 있는데 거기서 깍깍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연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막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요인이 그것 때문에 지친 거죠. 5집 헬프 때부터 음악이 서서히 이제 발라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6집 러버 소울에 이르면은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들이 많은데, 그런 음악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관객도 못 듣고 나도 못 들어. 그 공연 가는 사람들도 약간 그 울부짖는 너와 나를 확인하러 가는 건 거지. 그 뭐랄까 그 음악이 안 들리는 건 디폴트로 생각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존 레넌의 발언, 그러니까 비틀즈가 예수보다 유명하다라는 발언이 터지면서 미국 내 그 보수 단체 중심으로 비틀즈의 음반을 불태우고 뭐 너네는 악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을 느낀 상태였고, 또 이제 아시아 월드 투어를 돌다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서 이 마르코스와 이멜다를 위해서 무슨 뭘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감히 각하의 발을 그러니까 거절하다니. 예, 그 신변의 위협을 입을 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염증을 느껴서 더 이상 이제 공연을 하지 않겠다. 해체할 때까지 그 스튜디오 밴드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스튜디오 음악이 더 깊어졌어요. 초창기만 해도 4트랙 레코딩으로 녹음을 합니다. 이게 마이크를 4개를 써서 기타, 보컬, 보통 초창기 뭐 마이크 한 대 놓고 셋이 막 같이 노래하고 그러는 게 그러지 않으면은 녹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기술이 나왔을 때 먼저 활용하는 팀이 바로 비틀즈였어요. 그리고 음악 스타일도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계속 진화해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다른 밴드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에 거쳐서 할 것들을 이 불과 한 7, 8년 새에 다 이루고 장렬하게 해체를 한 거죠. 컷 코베인의 그 남긴 말처럼 서서히 꺼진 것보다 한 번에 확 불타오른 거죠, 진짜. 영원히 불타오른 거죠. 그렇죠. 공식 해체까지는 70년까지 8년 동안 발표한 앨범이 13장이죠. 네, 13장. OST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OST라고 하면은 그 옐로우 서브머린과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 사실 뭐 영화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서버린. 워낙 그 뮤직비디오 형태로 많이 네.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본 분들이나 내지는 그런 게 그 옐로우 서브머린이 새겨진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그림이 되게 예쁘잖아요. 예, 오다 가다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유행했던 그 팝송 그 가사 번역해가지고 뭔가 노란 잠수함 몇 네, 그 내가 살던 고향에 바다 하나에 있었네. 그 반환곡 얘기가 나서 그런데 그 비틀즈 반환곡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왜 화이트 앨범에 담겨있는 옴라디 옴라다 있잖아요. 네. 띵띠리띵띵띵띵 그걸 예전에 서순환과 하청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이 공식 크레딧은 항상 존 앤 폴이죠. 네, 존 앤 폴, 레넌 앤 맥카트니 이렇게 공동 작곡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맥카트니 쪽에서 이제 몇몇 곡들은 내가 더 많은 작곡을 한 거니까 하면서 이제 맥카트니 레논으로 좀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오노 요코가 어딜 이래가지고 그렇죠. 조지 해리슨이 만든 몇몇 명곡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해리스는 그야말로 그 대기만성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창기부터 한 곡씩은 꼭 들어갑니다. 근데 화이트 앨범 시절부터 포텐이 터지죠. 에릭 클랩튼이 기타를 친 와이마이 기타 그리고 에비로드에 담겨있는 썸띵과 셔커스터 선 후기쯤 되면은 이 레논하고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조지 해리슨을 질투했다. 실제로 이후에 비틀즈 해체 이후에도 정말 좀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조지 해리슨은. 그 존 레논이 굉장히 몽상가적인 평화주의자 그런 삶을 살다가 산화했다면은 조지 해리슨은 어떤 이제 인도 선을 그 선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실질적인 어떤 평화운동 같은 거에 더 많이 몸을 담았던. 인도로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조지 해리슨 때문에 다들 그렇죠. 비틀즈 멤버들이 가서 인도의 어떤 명상 세계에 좀 빠지게 된. 그것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좀 우프지 않습니까? 유명한 요기를 찾아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움을 좀 얻고 그러려고 했는데 요기는 비틀즈를 이용해서 그렇죠. 나의 제자를 불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니들이 나가서 내 홍보를 띄워라 그래서 뭔가 학을 떼고 돌아왔다. 그 당시에 같이 듣던 뭐 여배 미아페로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거기에 또 실망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원래 인도에는 자아자판기가 있으니까요. 자아자판기? 예. 겐지지점 가서 돈 넣으면 이제 자아가 한 캔씩. 해체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해체를 안 했으면 존 레논의 죽음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겠죠. 안 죽었을 수도 있죠. 해체를 안 했으면. 해체를 안 했으면은 뉴욕에서 안 살았을 테니까. 뭔가 미친놈은 어디에 있잖아요. 나비 효과. 완전 이게 막 해체를 안 했으면은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예술혼이라는 게 어떤 가수들, 유명한 그 아티스트를 보면은 정말 짧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에 확 불타오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뭔가 전성기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비틀즈가 만약 계속 했다 하더라도 그 시기의 어떤 열정, 그 어떤 감성, 예술혼이 이후에도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틀즈가 해체한 게 결국은 폴 맥카트니와 나머지 멤버들의 대립 때문에 결국 이제 해체를 한 건데 서로가 증오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밴드를 끌고 갔으면은 오히려 그 폴, 존, 조지, 링고의 솔로 음악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도 못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밖에 안 남지 않았을까.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강식이 상표를 이게 뭐가 다른지 몰라. 비틀즈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거 지금? 아, 철자도 같나요? 전자 같아요. 근데 더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도 괜찮아요. 저희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있어. 우리 초코볼들이 지금 캐릭터도 넷이에요. 뒤에 보면 아 근데 건반이 있네. 뒤에 보면 우리는 즐거운 비틀즈 밴드라고 이렇게 진짜 그 비부심이 있어요. 비무심이. 무슨 소리야? 비틀즈 부심. 비부심. 2009년 6월달에 그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을 갔다가 오야. 글래스턴베리만 가긴 아깝잖아요. 당연히 리버풀을 갔죠. 그렇죠. 남들 다 가는 뭐 캐번 클럽, 뭐 비틀즈 박물관 이런 데는 별로 가기 싫고 남들 다 가는. 저는 오히려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평양냉면 매니아 부심이 생각이 나네. 제가 평양냉면을 또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아 이분 너무 잘 얹으셔. 뭐 틀어주시면. 시내 버스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스트로베리 필즈라고 비틀즈의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의 배경이 되는 노래이자 존 레논이 어린 시절을 살았던 동네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게 조그만한 고아원 터에 딸기밭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제 미미 이모, 즉 존 레논을 키운, 네. 존 레논을 키운 미미 이모의 집이 있어요. 즉 생가가 있는 거죠. 막 감동받고 있는데 그 마침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네. 오하이오에서 온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역시 저처럼 비틀즈 투어를 하고 있는 아줌마였는데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러다가 존 레논 생가 쪽으로도 갔죠. 갔는데 마침 그 투어 버스가 딱 내리는 거예요. 존 레논 생가하고 폴 맥카트니 생가 이 두 군데만 딱 왔다 갔다 거리는 버스였는데 그건 유료였어요. 근데 마침 그 투어 일행에 껴갖고 존 레논 생가 안에까지 들어가갖고 그 존 레논이 남긴 뭐 낙서라든지 어릴 때 썼던 악보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딱 보고 그 아줌마가 또 막 그 가이드한테 막 털어갖고 그 버스를 타고 폴 맥카트니네 집까지 또 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저 유료 투어링에 공짜로 습격고 막 싹 손가락 얻는 거지. 그것도 다른 여성 팬의 네. 입에 묻어가지고. 그 같이 한 팀, 우리는 한 팀 딱 그러면서 그 버스 안에 당연히 비틀즈 팬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 레논 생각하고 폴 맥카트니 생각하고 차로 한 15분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비틀즈 노래가 나오는데 그 Something in the way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하고 상황하고 그 가사하고 너무 매치가 쫙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 상황에서 원래 페니 레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또 있어요. 아, 왜? 끊지 마세요. 알았어. 아, 약간 견제를 해줘야 돼, 지금. 폴 맥카트니 생각을 가면 오히려 존 레논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게 폴 맥카트니랑 존 레논이랑 주로 작업을 폴 맥카트니의 집에서 했거든요. 둘이서 같이 10대 때 같이 곡 작업하고 있는 거를 그 폴 맥카트니 동생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생이. 네, 그거는 그 외부로도 유출이 안 돼요. 그 맥카트니 사진. 주변에는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린다도 있고. 네. 뭐 린다 맥카트니 사진전도 또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어떠셨습니까? 비평을 좀 하자면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비포심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근데 그 존 레논 생가는 가이드가 없는데 폴 맥카트니 생가에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폴 맥카트니 사촌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를 저 포토샵으로 이렇게 눈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내리면은 그 형이 됩니다. 그럼 같이 사진 찍고. 아 사진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그 몇 년 전에 그 한결이랑 관련이 있던 음악 웹진 중에 백비트가 네. 있었어요. 4월 1일 만우절 특집으로 폴 맥카트니 사망설을 내갖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난리 제가 그 났어. 증빙 자료로 제시했던 게 그 사진. 다른 매체에서도 받았었어. 받았었어. 백비트에 따르면 폴맥트니가 죽은 것으로 이미 죽었고 지금 가짜인 것으로 밝혔다. 1966년에 죽었고, 그러니까 그때 기사를 좀 되게 진지한 투로 쓰긴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뭐 스텔라 맥카트니도 뭐 이것은 진실이지만 뭐 나는 내 아버지를 지지한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에 폴맥트니 사망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그때 어이없어갖고 참 세상을 속이기란 이렇게 쉽구나라는 걸 알았었죠. 그럼요. 비타오백 박스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세상인데요. 끝났나요? 아니면 더 이어지나요? 근데 진짜 정말 이것들 다 쓰지도 못해,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재밌었던 거는 페니레인도 가고 다 갔거든요. 근데 페니레인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페니레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정말 평범한 길이에요.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전 세계인이 다 아는 노래가 있어. 뭐 그러면은 뭐 여기 하다못해 1박 2일만 갔다 와도 1박 2일 출연 맛집 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드라마 뭐 겨울용 춘천 가면은 다 겨울용 가고 뭐 정동진 가면 다 모래시계고. 그렇죠. 근데 런던 그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뭐 간판 같은 거 안 세우고 절대 전혀 없고 비틀즈 기념샷 같은 것도 없고 심지어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생수 파는 슈퍼마켓도 없어요. 그냥 동네가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떤 영국인들의 그 비틀즈에 대한 애정? 우리나라였으면은 뭐 이제 그 뭐 메카트니 핫도그라거나 뭐 저쪽 레논 오뎅 이러면서 내가 팔을 보니까 텐데. 이걸 갖고 가서 팔면은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네, 정동진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고현정 아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좀 있어줘야 돼. 안 그러면 화내. 그 직장 생활 처음 하고 나서 그 돈으로 처음 비싼 거를 질러본 게 이제 그 비틀즈 그 모노 앨범. 2009년 9월 9일에 나왔던. 네, 그거죠. 박스 세트를 사셨군요. 네. 이야.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이제 그 파일을 다 추출을 하고 나서 혹시 모른다.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급전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최대한 그 보존 상태를 좋게 보존해야지라고 이제 정말 그 비닐도 다시 다 묻혀놓고 지문 다 지워가면서 이렇게 보존해놨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비틀즈 모노 세트는 아직까지 판테크의 대상은 안 돼요. 값이 안 예, 오르고. 그러니까 LP 박스 세트가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예. 그거는 지금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빨리 지금. 그 남아있는 게 있거든, 지금 저기. 지금 남들 다 있는 그런 음반 말고요. 옛날에 뭐 존 레논이 3년간 사용했던 변기가 뭐 1,700 몇만 원에 낙찰이 됐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멤버들의 뭔가 이렇게 채취가 다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생각을 채취가 해야죠. 다 있는 건 좋은데 변기는 좀 하드코어하지 않나요? 이번에 메카트니용 내야 되실 때 노려봐요. 아니, 저도 사실 예전에 어떤 발매된 지 오래돼가지고 그 CD 한 장에 뭐 한 20만 원 가까이 호가하는 CD가 있었는데. 정말? 근데 그 가수가 그거를 재발매를 해버리는 바람에 중고 CD 가격이 너무 턱도 없이 떨어져서. 서태지구나. 안 해요. 아니야? 이상은이었어요. 이상은. 네. 저는 그래서 꽁꽁 집에 포장도 안 뜯고 있는 CD가 있어요. 내일 일집. 내일 내일 일집. 내일. 그거는 나중에 꽤 괜찮을 거예요. 내일이 다시 재발매하면 어떡하죠? 그건 재발매가 될 수가 없어요. 네, 판권이나 이런 게 워낙 꼬여 있어갖고. 갑자기 이제 판테크의 세계로. 비틀스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 산 게 고등학생 때인가요? 그때 원래 이제 헤비메탈 뭐 이런 걸 막 듣다가 왠지 비틀스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그거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전설이라 그러고. 그래서 처음 산 게 비틀스 발라드인가요?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 편지 테이프가 편지 테이프. 그걸 사갖고 딱 듣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발라드, 특히 막 약간 그 락큰롤보다는 후기, 중기 후기에 나온 발라드를 쫙 해갖고 뭐 그때 뭐 블랙버드라든지 뭐 이런 음악. 뭐 미셸도 들어가 있고. 네, 미셸 막 이런 거 있고. 와,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 비틀스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LP 표지부터가 너무 멋있어갖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하얀 거에 딱 박혔어. 이런 그리고 더블 앨범이야. 막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사갖고 그걸 막 들으면서 뭔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구나. 그렇지 남자들은. 있어줘야 되고 이게 사실 음악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왠지 이게 좀 괜찮아 보이잖아. 비틀스. 개나 손에 다가는데 말고 생가 정도는 가져야 돼. 이게 사실 남자들이 어떤 내실보다는 뽐내는 것에 그래, 그때 벌써 나왔잖아. 수요 뮤직 할 때 오디오, 자동차 그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괜히 비틀스 음악 이렇게 사서 뭐 그렇게 자주 안 듣다가도 손님이 오면은 괜히 비틀스 꺼내서 걸어놓고 책도 굉장히 두꺼운 엔솔로지 막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케빈은 12살이라는 드라마가 혹시 거기 오프닝 곡이 그 비틀즈 곡이 들어가잖아요. 조카 버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프닝 곡에 막 젖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곡을 켄 로치의 하층민들이라는 영화에서 켄 로치도 그 리버풀 노동계급에 대한 영화를 계속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그 곡이 오리지널 버전을 이제 뭐 오리지널 버전이 그대로 들어간 건 아닌데 여배우가 약간 이렇게 음치인데 뮤지컬 가수를 꿈꾸는 그런 여배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를 테니까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라는 식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비를 할 from friends.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아마 오리지널 곡은 그게 서전페퍼에 실려 있잖아요. 근데 네, 링고스타의 굉장히 네, 근데 굉장히 좀 귀여워요. 네, 맞아요. 근데 딱 조카코 버전으로 와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먼저 접했는데 나중에 소박한 버전 유명한 접하니까 버전은, 네.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저 이제 커커 버전이 좋더라고요. 아니요? 원래 비틀즈 버전. 그러니까 링고스타의 뭔가 이렇게 그 세련된 보컬은 아니지만 좀 사과 같은 거. 네, 그런 게 그 노래 소박함하고 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전 가사도 지금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역시 가사에 집중을 합니다. 영문학 박사답게. 박사, 네. 저는 영문학 학사라서 가사. 둘이 영문학 학사 나부랭이. 저는 학사는 영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졸업장을 딴 거예요. 네. 학사가 왜 나부랭입니까? 학사를 따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 박사급 학사입니다. 아, 네. 박사로 따지면 학사만 11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이게 좀 뭔가 오묘하잖아요. 우주를 가로지르면서 가사도 산크리스토인가요? 그거 타임 투후 뭐 하여튼 좀 묘한 대바 옴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거 오묘한 노래, 심오한 사상이 담겨있는 노래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존 레논이 네. 그 전에 이제 오노요코 전에 와이프랑 싸우고 잔소리를 막 할 때 잔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자기 말에 딴 생각을 나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잔소리는 앞에서 들었는데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딴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그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후렴에 나띵 쓰거나 치윈지 맞아요. 아무리 잔소리 해봐라. 너무나 너무로 이게 비트즈의 천재성이 드러나는데 나만 잔소리 할 때 나만의 세계에서 나오는 어크로스 유니버스. 그러니까. 꿈꾸다가 예스터데이. 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정말 부인의 타고난 스타일이네요. 잔소리에서 그런 발상을 낸다는, 그런 영감 얻어서 그런 우주적인 노래를 만든다는 게 대단해서 역시 최고의 노래다. 네, 존 레논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그 잔소리하면 고쳐야 돼. 잘 듣고. 이제 롤링스톤스가 그때 이제 말하자면 비틀즈의 라이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비틀즈를 이기겠다고 막 끙끙끙끙거리고 막 있을 때였습니다. 그 롤링스톤스가 굉장히 이제 역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고 리스닝 파티를 당시 영국 문학의 셀럽들을 모아놓고 이제 딱 했어요. 와 죽이네, 롤링스톤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폴 맥카트니가 온 거예요. 오. 폴 맥카트니가 와서 믹 제거한테 가서 야, 이 앨범 진짜 좋다. 근데 내가 오늘 노래 하나 녹음 끝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지 않을래? 해서 폴이 형 좋아 막 이러면서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딱 들었는데 그게 헤이주드였던 거지. 딱 마스터링 끝나고 따끈한 거를 해서 이제 믹 제거가 막 분노해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폴 맥카트니가 믹 제거의 엉덩이를 한번 툭 치면서 갈게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 네. 동시대 밴드들한테는 진짜 많은 절망을 준 그런 대상이었겠어요. 사실 동시대 활동하던 모든 밴드 중에서 비틀즈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뮤지션은 딱 둘이었어요. 하나가 밥 딜런이었고 하나가 비치보이스. 비치보이스 하면 우린 서핑 USA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오한 음악 세계를 갖고 있는, 그렇죠. 평가할 만한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밴드예요. 이제 펫사운드에 또 자극을 받아서 폴 맥카트니가 그때 이제 비틀즈가 상당히 그 케미컬이 안 좋을 때였는데 다른 멤버들을 설득해갖고 만들어낸 게 바로 서전 페퍼스 앨범이죠. 비틀스 최고 명반으로 네. 평가받는. 네. 그래서 또 서전 페퍼스를 듣고 브라이언 윌슨이 또 해서 이제 스마일이라고 하는 앨범에 착수를 하는데 네, 네. 그때 브라이언 윌슨이 그거 작업을 하다가 막 스튜디오에 소방관 소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실제로 불을 지르고 막 이러는 기행을 벌여서 결국 이제 나머지 멤버들한테 쫓겨나다시피 되고 그 시절은 그 정말 앨범은 결국 이제 미연에 걸쳐 네. 아, 남게 진짜요? 됩니다. 야, 확실히 약을 빨던 시대라서 뭔가 한국 같았으면 남보원 선생님 모셔가지고 하면 끝났을 텐데. 실제 런던에는 뭐 비틀즈 학과도 있다면서요. 런던이에요? 네. 뭐 영문학 박사께서 보시니까 아니 개나 소나 다 하는 시대에 거기 가서 한번 전공을 논문을 미국에는 한번. 밥 딜런 과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미국은 그럴만 한데요. 예. 영국은 웬만하면 잘 안 내주잖아요. 세익스피어가 있는 나라인데. 아, 그러네요.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개막식 때 그 올림픽 개막식은 특히나 좀 문화적으로 융상한 강한 나라의 그 올림픽 개막식들은 다 그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너희 나라에 이거 없지로 이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막 우리가 화약도 만들었고 조기도 만들었고 뭐도 만들었고 이건 막 자랑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뭐 산업혁명했고 뭐도 했고 막 대중문화를 이런 걸 했고 쭉 하다가 막판에 폴 맥카트니가 나와서 헤이즈도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전 세계 그 뭐 190 몇 개국에서 온 그 수많은 이 선수들이 그 영어를 못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그건 다 떼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나나나나나 헤이즈드만 좀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만한 사이즈의 떼창을 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진 나라가 그런 뮤지션을 가진 나라가 영국밖에 없고 그게 비틀즈라는 밴드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틀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음악을 똑같이 우리가 연주해보자 해서 모여서 만드는 멘틀즈라고. 멘틀즈. 멘틀즈라고 또 직장인들인데 이분들이 또 모여서 굉장히 앨범도 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하나 이제 저 홍보를 하자면은 이제 멘틀즈.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트리뷰트 밴드인데 멘틀즈 공연이 5월 4일, 7일 고향꽃 박람회 호반 무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뭐 무료 공연이니까 가셔서 고향꽃 박람회가 근데 돈을 내고 들어가나요? 가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박람회를 갈 일이 딱히 뭐. 가서 어쨌든 이 공연, 요 폴 맥카트니 공연 다다음 날하고 뭐 사흘 뒤에 하네요. 여기 가서 최근에 듣자하니 원래 조지 해리슨 역할하던 기타리스트가 나가고 고3짜리 여자 기타리스트가 야, 들어가요. 신박하네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여자 기타리스트가 있는 비틀스 트리뷰트 밴드 굉장히 그 신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 엔딩곡을 I Saw Standing There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틀스 공연할 때 굉장히 단골 레퍼토리고 비틀스의 첫 데뷔 앨범 Please Please Me 여기에 1번 트랙이에요. 1번 트랙이죠. 굉장히 그래서 상징적인 서막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이번에 이걸 할까요? 폴 맥카트니 공연. 안 할 거예요. 아 그래? 네, 안 해요. 그 초창기 로큰롤은 그러니까 거의 안 안 하죠. 하죠. 이분들도 아마 공연장에 오겠죠. 폴 맥카트니 공연장. 맨 앞에 있을 겁니다. 자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영화 음악 중에서도 비틀즈의 원곡을 그대로 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80년대 초반에 조지 해리슨이 제작한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쓰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비틀즈의 음악이 오리지널 그대로 쓰인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 영화. 소셜 네트워크란 영화. 거기서 그 사용이 저기 됐나요? 네, 베이비 유어 밀리언 달러 맨인가? CM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판권은 허락을 안 해주고 리메이크만 해줘갖고 그 필리핀이 원래 카피를 제일 잘하는 나라거든요. 필리핀 캄보 밴드들이. 그래서 그 필리핀의 이제 악사들이 최대한 그 원곡하고 비슷하게 녹음을 해서 그걸 쓰였던 게 처음이에요. 지하철 타면은 어떤 그 최신 히트 팝송 그 뭐 50곡을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네, 그렇죠. 이 세트 하나로 이렇게 하고 들어보면은 다 이제 필리핀 악사들이. 네. 편곡도 똑같아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 필리핀에 이제 그런 카피 밴드에서 활동하다가 저니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 거예요. 이 보컬이. 그걸 저니의 기타리스트가 실제로 보고, 너 우리 밴드 오디션 좀 봐.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의 그 무명 가수 아니엘핀에다가 저니의 보컬리스트가 됐어요. 아 정말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저니 진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게스트가 잘하면 메인 MC가 바뀌고 이런 거랑 거의 뭐. 내가 뭐 MC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패널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지금 편을 들어드리고 있는 사람을 알려가시면 좀 곤란하지 싶은데. 예. 아니, 한 번에 너무 높은 데를 이렇게 바로 바라보면 안 돼. 계단을 우리는 그 자리가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